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024년 투자에 대한 여러 기대감이 있는데요. 반도체, AI 그런 가운데 오늘은 방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산은 이제 구조적 성장주로서 우리가 K방산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최근에 주가도 좀 탄력 있게 오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산 담당하시면 뭐 방위산업업체도 기업 탐방도 가시고, 네. 또 밀러터리 뭐 관련된 그런 채널들도 보시고 그러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그런 데 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방산주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2024년에 아시아에서 투자가 유망한 그 섹터로 골드만삭스가 월가에서도 한국 방산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K방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의 뭐 K방산 이렇게 해서 뭐 글로벌리 한국뿐만 네네.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저희가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예. 이제 북한이라고는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이제 자체적 기술들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무기를 양산을 해왔었던 만큼 지금 이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수요가 올라오면서 거기에 공급을 못 맞춰주는 여러 가지 공급망 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수요가 많지만은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양산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또 한국이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위험이 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한국 방산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논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수출주로서 인식을 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산업체의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줍니까? 네. 소위 예를 들면 뭐 네. 도발이 늘어났다든지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든지 이럴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과거의 그런 방산 기업들의 예. 이제 시가총액 흐름들을 좀 지켜보게 네. 되면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요 정도까지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뭐 이제 핵실험도 했었었고, 뭐 미사일 도발도 하고 여러 가지 포격 도발도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높은 이제 긴장감이 유지가 되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럼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추세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도발이 없어지고 또 예. 북한이랑 화해 무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포함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란 거죠. 네, K방산이요. 최근에 방산의 큰 이슈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소위 뭐 우리 무기를 사는 큰 손인데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2차 수주에 대한 뭐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또 뭐 다시 해결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 정권에서 이제 계약을 했었던 뭐 이제 무기 계약에 대해서 네. 좀 재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쉽게 무기 계약을 취소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타 이제 그 뒤에 있는 국가들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 핀란드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제 긴장감들이 여전히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무기 수요는 계속 꾸준히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러우 전쟁 발생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주변국들 뭐 폴란드라든지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좀 큰 수량의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저희가 또 이제 지원해준 만큼 자국에 있는 무기 수요를 채워줘야 되는 이제 그런 보충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뭐 저희 이렇게 뭐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무기 수요가 좀 이제 피크아웃을 찍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이제 저는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 추세는 저희는 뭐 단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 10년 이상의 구조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얘기는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네. 폴란드 새 정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익을 위해서 그죠? 딜을 하고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뭐 없애라기보다 우리가 원래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뭐 보증을 좀 해주는 식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법안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방안이 그러면 뭔가 좀 지원을 해야 풀리는 골이 아닌가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좀 풀겠다는 건가요? 수출 지원을? 일단은 지금 수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수출은행법?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수출은행법에서 지금 자본금 한도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줘야지 예. 저희가 이제 폴란드 2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중은행에서 여러 네. 가지 금융 지원들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좀 진행은 될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이제 폴란드에서 사실 저희가 뭐 법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폴란드에서 그걸 사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 이 계약 자체가 무산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폴란드에서는 그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 맞으니까 여러 가지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다양한 좀 금융 지원들을 좀 조속히 내면서 좀 이런 수출들을 좀 빨리 계약처럼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이들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뭐 수출하는 국가에서 보증이나 지원을 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시중은행들에게 하면 사실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죠? 수출은행 법을 바꿔서 자본 한도를 늘리는 게 빨리 정치권에서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산을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수, 우리 이제 국방비가 늘면 늘어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수출주로서의 이제 변모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 성장.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을 과연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또 해외 수주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21년도, 22년도, 네. 그리고 23년도 굉장히 많은 무기 수주를 해놨습니다. 네.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억 불 정도 해외에서 수주를 했었었고, 네. 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70억 불 이렇게 수주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됐지만은 대략 한 뭐 140억에서 한 150억 불 정도 이제 수주를 한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과거 2010년대부터 해서 초반까지 쭉 평균을 해보면은 연간 30억 불밖에 이제 수주를 못하던 것들이 네. 이제는 뭐 2배, 3배 이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좀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방산 금액이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비율로 봤을 때 이제 최근 어느 정도나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겁니까? 네. 거의 저희는 아직은 막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네. 해외 쪽에서 평균적으로 네, 좀 네. 이제 수주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략적인 수치가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은 뭐 수출보다는 소위 산업으로만 보면 전통적인 내수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수출 비중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거고요. 나토에서도 국방비 대비 무기 획득 예산 비중치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나 러우 전쟁 이런 특별히 최근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이 어쨌든 글로벌 뭐 안 좋은 거지만 방산업체들에게는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죠.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기 수요가 언제 오르는가, 왜 오르는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하나의 지표로서 그 무기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네. 무기 거래량과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의 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상관관계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 유럽이나 뭐 이런 중동과 같은 이제 지역들의 뭐 무기 거래와 분쟁 수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분쟁 수가 줄면은 이제 무기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 TIV라고 하는 지표를 TIV가 무기 거래량이군요. 네, 무기 거래 단위여서 이제 이것들 합쳐가지고 이제 지수화를 해놓은 것들인데, 뭐 분쟁 수가 줄면은 이 무기 거래량이 줄고, 반대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쟁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무기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에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그 이외에도 현재 뭐 미중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대립 뭐 등등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환경들은 뭐 안타깝지만은 방위 산업한테는 이제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체 잘 되라고 분쟁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각자 자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분권화되고 사실 이념적으로나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방산주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기라는 거고요. 앞으로를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고 3년차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긴장 관계 계속 높아지는 거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도 있고요. 2024년을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으로 보거나 분쟁이라든지 방산주에서 주목할 핵심
변수 이슈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선거들이 있는 한 해이긴 한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나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번 1월 달에 예정된 대만의 총통 선거가 네.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향방이 또 크게 또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도표에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대만 이제 총통 선거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 1월 13일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고 지금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타이밍 후보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네. 앞에 있는 라이칭더, 허여의 그리고 커언저 요 세 분이 지금 이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중에서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지금 반중 성격의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소한 격차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라이칭더 후보가 만약에 이제 총통으로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사실 또 요 분께서 지금 이제 대만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차이 잉원보다도 더 반중 성격이고 더 독립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대만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예. 승리를 하게 된다 하면 또 양안 관계가 더 안 좋아지면서 이 아태 지역 쪽의 그런 지정학적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지지율 추이랑 비교를 해봐도 계속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또 이제 정권 교체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네. 되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후보는 과거에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이런 강력한 정책들을 펼쳤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국제적인 지정학적 불안감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주요 국가들의 그런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무기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오시면 궁금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물어보고 해집고 들어가고 좀 비틀어야 되니까 아니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면 한국 K 방산에 도움이 될 텐데 대만에서 누가 된들 사실은 뭐 중국이 우리 무기 사갈 리는 없는 거고 대만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은 아니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향이 K 방산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적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중국한테 파는 무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 대만한테 파는 무기들은 없기 때문에 예. 직접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긴장감도 같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필리핀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의 해양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안 그래도 그동안 무기 현대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해 왔었었고 네, 네. 왜냐면은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맞아요. 긴장도가 높았기 때문인데 네. 또 그 이번에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이제 지정학적 그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는 추세에서 뭐 필리핀 이런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이제 무기 수요는 좀 추가적으로 좀 촉발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데 이제 전투기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파급 효과들이 간접적으로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아파트에서 이 질문만 드리고 이제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K방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글로벌로 보면 어느 정도인지 좀 현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성장 네. 가능성이나? 일단은 뭐 이제 무기의 기술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된다면은 뭐 저희가 1등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1등은 아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각 무기 체계별로 순위가 굉장히 편차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0등 안에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고 물론 1등부터 해서 뭐 미국, 뭐 독일 등등등 프랑스, 뭐 네, 이런 프랑스 예. 이런 주요 강국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뭐 10등 정도면 사실 한국 무기가 뭐 전혀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무기를 살 때 당연히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국방비 예산 속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관점에서는 또 가성비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 예. 이런 이제 가성비를 고려하면 상당히 한국 방산의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경쟁력들은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뭐 무기에서 기술력이 이미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약간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이머징 국가 가운데서는 뭐 우리와 비슷한 랭킹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이스라엘, 데나? 네, 정확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뭐 터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계속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 딥사이트는 방산주 K방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기업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소부장 같은 경우 기업 수가 너무 많아서요. 기업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K방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건 또 독특한 게 그 기업별로 특화된 무기 체계가 다 달라서요. K방산을 주목할 때 투자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기준에 맞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 위원님 기준에 네. 맞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크게 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어떤 무기가 앞으로 글로벌리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관점을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볼 때 뭘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까 할 때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수주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앞으로 이 수주 잔고에 추가적으로 수주들이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단기 관점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동력들이 있는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첫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무기가 인기가 있을까 했을 그러게요. 때는 저희는 일단은 포병 무기. 가 가장 네.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수주 잔고도 많고 수주 파이프라인도 많고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가장 많은 것도 저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점점 더 뭐 물론 뭐 탱크나 이런 쪽도 우리가 폴란드에 많이 수출했지만 약간 그 이제 뭐 그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뭐 미사일이나 포병이나 그죠? 이런 쪽에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LIG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로봇을 사용한 네. 이런 것도 경향일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탑픽으로 꼽고 계시니까요. 목표 주가도 상향하셨는데 하나 네. 에어로 근데 주가가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평가해 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우하향을 하는 추세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른 이제 노이즈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최근 이 며칠 동안 이제 또 다시 반등하고 네. 있는 데에는 그런 이제 노이즈가 다소 좀 해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상향 추세들은 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4분기 실적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향으로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이 되었고요. 뭐 K9이 올해 4분기엔 18대 그리고 천무라고 하는 이제 다련장 로켓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대략 10대에서 20대 정도 내외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크게 좀 이제 영업이익 성장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나 뭐 아니면 내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전체 매출액이 한 1조 이상씩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해외 수출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실적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도표에서 가장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 2차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예. 이제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아마 1차 물량으로 해서 54대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뭐 내년 걸쳐서 이제 영국 쪽에서도 이제 MFP라고 하는 자주포 사업이 열립니다. 그 자주포 사업에서도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납품했었던 뭐 인도, 핀란드 등등 이제 저희가 납품했던 국가들에서 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수주 파이프라인 자체는 많고 또 저희가 경쟁에서 이길 확률 자체도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조금 긴 흐름으로 차트도 참고하더라도 한 주봉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흐름들을 보고 이제 이슈를 쫓아가다 보면 정신이 없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꼽고 계신데 지금 주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까? TP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겁니까? 저희 이제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으로 예.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네, 보실 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그만큼 해외 수출 비중이 또 늘어나면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익도 같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실적들이 결국은 이 방산 주가들이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 했을 때 저희는 ROE 수익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되고 수익성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지속 장기적 우상향을 좀 그리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18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산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제 원픽입니까? 네, 가장, 맞습니다. 예, 네. 매수이고 목표가 올리고. 네. 예. 여타 그걸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들, 관심 있는 기업들도 몇몇 기업 좀 점검하고 갈게요. 사실은 과거에 방위산업 우주항공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카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이제 표면에 나선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뭐 이런 노이즈도 있었고 해서 좀 주춤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노이즈로 작용을 네. 했었던 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올해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 차세대 중형 전투기에 네. 대한 이제 개발이 있었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양산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초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원래는 저희가 원안이 이제 40대로 양산하는 그림이었지만은 뭐 일부 이제 20대로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이게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이제 주가 흐름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이제 올해 2024년도 국방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그 지금 이제 초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40대 원안대로 이제 가는 이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노이즈가 해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4분기 때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 향으로 FA50이라고 하는 경전투기가 이제 대량 또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또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들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올해 실적을 이제 두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완제기라고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저희 전투기 수출하는 이제 네. 사업 부문에서 이 매출액이 조금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조금 이제 감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장밋빛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미국 훈련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미국 해군. 네, 미국 네. 해군 네. 훈련기 사업이 또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될 거여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팍팍 사주지, 그죠? 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무기 체계라는 게 비용도 크고 여러 안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구매 결정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가장 이슈적으로는 관심 끈 게 LIG 넥슨입니다. 안 그래도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LIG 넥슨도 무시 아니라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얘기 나오면서 방산과 로봇의 결합인데 주가는 사실 슈팅을 했어요. 이게 네. 좀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확정 인수가 클로징이 된건 확정은 아닙니까? 아니어서 이제 내년 올해 예. 6월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방산과 별개로 그렇죠. 예.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군용 로봇 시장도 향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용 가능한 병력 자원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이런 이제 방산 쪽에서도 자동화에 대한 수요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뭐 육군이라든지 이런 이제 각 이제 군별로에서 매년 신병을 모집을 하는데 그 신병 모집 인원이 항상 그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병력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출산 수혜주네요. 방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예. 뭐 무기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기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의 그런 이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가장 좀 먼저 좀 동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얘기 쭉 했고요. 방산 얘기하면 구조적 성장주, K방산 이런 단어로 이제 집약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방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뭐 기업별로도 특이점을 좀 추가하실 게 있다고 하면 마무리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앞서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방산 기업들이 뭐 이게 별로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거를 타선은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거를 타선이 없다. 네. 다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각각의 있다. 장점이 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흔히 부품사다, 뭐 시스템사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은즉슨 뭐 K2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투기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각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부품이나 시스템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종합 체계 업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하고 뭔가 인도량이 늘어나면은 같이 실적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좀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방산 외에도 뭐 위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UAM 같은 그동안 저희가 투자를 해왔었던 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주목이 필요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차 폴란드 물량 180대를 이제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제 2차 물량이 820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뭐 계약이 될지 언제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수은법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제 폴란드에서 2차 물량 확정 계약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일 것 같아서 다 각각의 매력들이 있다. 예.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을 다 얘기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거는 또 우리 양 의원님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딥사이트 방산주 얘기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